와, 진짜 미친. 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쳤다는 말은 욕이죠. 뭐 가끔씩 뭐 미친 실력, 미친 미모, 미친 맛 이런 식으로 뭔가를 칭송하는 의미의 수식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쳤다는 표현은 욕이자 비난이 맞습니다. 너 미쳤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화내야 할 상황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죠.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이 미쳤다는 것을 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까? 그 기원은 뭘까? 좀 또라이 같죠. 왜냐하면 미쳤다는 게 나쁘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잖아요, 이미. 근데 이 프랑스의 푸코라는 또라이가 이 미쳤다는 것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펴낸 책이 바로 이 광기의 역사죠. 이 광기의 역사는 본래 이 푸코가 소르본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것을 이 단행본으로 간행한 거예요. 푸코는 이 책에서 굉장히 신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미쳤다라는 것이 병으로 규정되고 고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비교해보자면 우리가 몸을 다치거나 장기가 손상되거나 이랬을 때 수술을 받죠. 이러한 물리적인 치료와 수술은 고대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이 미쳤다는 것, 광기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한 300여 년밖에 안 돼요. 근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고대나 중세 시대에 쓰여진 문학 작품 속에서 주인공이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잠이 안 와서 불면증 약을 먹었다든지 발작을 하다가 정신병원에 실려가서 감금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울증 약, 불면증 약, 정신병원 이런 치료적인 수단들이 개발이 된 것은 모두 근대 사회 이후이기 때문이죠. 그 말인 즉슨 근대 사회가 이 미쳤다는 것, 광기, 이 고쳐야 할 질병으로서의 정신병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세계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과 통제 체제를 만들어 온 게 자명한 사실이죠. 푸코가 천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이 광기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유포된 과정을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서 이성 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이 차별과 배제의 논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이성 중심 사회가 비이성이라고 분류된 것들에 대해서 질병으로 낙인을 찍고 그것들을 어떻게 격리시키고 억압하고 감금해 왔는가를 아주 풍부한 사료와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코의 고증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기 때까지만 해도 이 미친 사람들, 광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공식적인 사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죠. 이 미쳤다는 것, 이 광기라는 것은 어떤 영험한 종교적 현상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진실의 극단적인 형태, 이런 식으로 신비스럽게 받아들여진 게 사실이죠. 그런데 푸코에 따르면 17세기 중반부터 이 광기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이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까지 광기를 굉장히 신비스러운 무언가로 바라보고 경외에 찬 대상으로 바라보던 그런 인식이 아주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17세기에 잘 나가던 철학자 누가 있죠? 데카르트죠. 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사유하는 이성적인 주체는 결코 미칠 수가 없다. 즉 이성과 사유, 그리고 광기 사이에 이 대립항이 설정이 된 거죠.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를 하는 이 비이성적인 인간들, 이들을 미친 자들,
이 광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정상인의 사회로부터 내쫓아야만 한다는, 그래서 따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이 데카르트의 철학이 제공을 하게 됐다라고 푸코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광기의 위험이 광기의 본질적 진실이나 작동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와 같은 일이 광인의 사유에서조차 거짓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 곧 내가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몸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몸이 유리로 돼 있다고 상상하는 미친 자보다 더 확고한 진리를 쥐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물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인이고 만일 내가 그들의 전례를 따른다면 내가 그들보다 덜 괴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속성 덕분으로 사유가 오류에서 벗어나거나 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광기로부터 사유를 보호하는 것은 진리의 영속성이 아니라 미칠 가능성의 부정이다. 광기의 불가능성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의 본질이다. 당시 절대 권력은 이성이라는 친권력적인 가치 척도를 새롭게 개발해서 각종 공적 담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유포시키고 이러한 가치 척도로부터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일체의 행동을 광기로 규정짓고 이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1656년에 루이 14세가 빈민, 불황자, 범죄자, 그리고 미친 자들, 광인까지 수용할 이 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의 구빈원을 설립하라는 칙령을 내렸죠. 이러한 절대 군주의 칙령이 있은 지 수년 만에 프랑스 파리 시민의 1%에 달하는 6,000명이 이 구빈원에 수감됐죠. 이 당시 구빈원에 수감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했죠. 거지, 불황자, 무위탁 노인, 각종 규제를 어기는 사람들, 고집센 실업자, 그리고 낭비벽이 있는 가장, 그리고 성병 환자 등등 다양했지만 이 모두를 아우르는 특징은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광기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비이성과 관련해서일 뿐이다. 비이성은 광기의 매체다. 오히려 비이성은 광기의 가능 공간을 규정한다고 말하자. 고전주의 시대의 인간에게 광기는 비이성의 자연적 조건, 심리적이고 인간적인 뿌리가 아니라 단지 비이성의 경험 형태일 뿐이다. 그리고 광인은 인간이 타락하는 곡선을 동물성의 폭발까지 따라가면서 인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인간 생활의 모든 형태를 아주 멀리에서 에워싸는 바탕의 비이성을 드러나게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론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쪽으로의 열림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합리주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의 실증주의보다는 더 능숙하게 비이성의 은밀한 위험, 절대적 자유의 그 위협적 공간을 감시하고 인식할 줄 알았다. 이런 17, 18세기 고전주의 시대에 소위 미친 자들로 규정된 이들을 구빈원에 잡아다 가둔 것은 절대 군주의 통치 이성이었죠. 그 당시에 빈곤, 실업, 무위 도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악덕이었어요. 이런 악덕을 대변하는 자들을 여기다 잡아다 가둔 다음에 교화를 시킴으로써 본보기 효과를 노린 거죠. 이들에게 노동윤리를 비롯해서 각종 이성적인 질서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각인을 시키는 것이 이 절대 권력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구빈원에 수감된 사람들의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죠. 특히 구빈원에 있었던 이 빈민들, 가난한 자들의 해방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어요. 왜냐하면 18세기 말 이후에 이 빈곤이라는 것이 게으름, 방탕의 신호다, 이런 인식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자연현상이다.
즉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절돼야 할 문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빈민들의 대대적인 해방이 이뤄졌죠. 하지만 미치광이들, 광인들은 여전히 구빈원 속에 남아있게 돼요. 이 광기라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 공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미쳤다라는 단언에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명증성은 광기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이론적 제어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다. 거꾸로 고전주의적 사유는 광기가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광기를 검토하고자 할 때 광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질병 일반으로부터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광기란 도대체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은 광인이 자신의 구체적 실존에서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질병의 분석론에서 연역된다. 18세기는 광인은 인식하지만 광기는 연역한다. 그리고 광인에게서 18세기가 인식하는 것은 광기가 아니라 이성과 비이성의 뒤얽힌 현존이다. 또한 18세기가 광기를 재구성하는 출발점은 광인의 다양한 경험이 아니라 질병의 논리적이고 자연적인 영역, 곧 합리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구빈원이 정신병원으로 개칭되면서 그 이전부터 행해져 오던 강제 노동을 비롯한 각종 징벌 장치들의 치유적, 교정적, 치료적인 의미가 부여되죠. 이제 정신병원 안에서 유일한 이성적 담지자이자 통치자는 의사뿐이에요. 광인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들이 의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의학적 이성이 대신 말하는 광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광기는 그 자신을 표현할 언어조차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푸코는 이렇게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소위 정상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타저화하고 어떻게 배제시키고 어떻게 침묵을 강요해 왔는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죠. 인류의 역사는 이성 중심으로 흘러왔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자연스럽게 믿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한 이 푸코의 철학은 굉장히 신박하고 또 충격적이죠. 이 푸코의 철학은 이 한마디에 집약돼 있어요. 아름다움은 추함을, 부는 빈곤을, 영광은 치욕을, 앓음은 무지를 은폐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아름다움, 부, 영광, 안다는 것, 이 모두가 권력이죠. 이 권력은 자신과 다른 것들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감시하고 처벌해왔죠. 푸코는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권력 작용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이성과 광기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푸코가 이렇게 비정상으로 낙인 찍힌 비주류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억압당하고 차별받아왔는지 이 부분을 천착해서 연구를 한 것은 푸코의 개인사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푸코는 본인이 동성애자였죠. 그리고 굉장히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과 툭하면 시비가 붙고 이랬다고 하죠. 푸코는 이 때문에 미쳤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푸코가 광기 그 자체를 옹호했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보다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실존이 분명히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블러 처리된 부분들,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조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지적인 성실성이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정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과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떠한 투쟁의 역사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떠한 권력작용에 의한 담론의 구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푸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